이제부터 저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아이돌봄협회 사무국장 김민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모셨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영교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국회입니다. 자주 오셨습니까? 예, 자주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육아도우미 선생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부모 사례 선생님도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 부연구원님께서는 오셨을 거고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가 국회입니다. 이 국회는 여러분이 뽑아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 국회는 그래서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혹시나 해서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출입증 교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몰랐는데 그전에는 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와서 목소리를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너무 떨어져서 세계 꼴등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해야 합니다. 출생률이 0.7이었다가 0.79로 올라가고 이제 2025년 통계를 정리하고 나면 0.8이 될 거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질 때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 아이랑 있으면 행복해. 그리고 이 인구는 소멸하는 이 시점에 인구가 국력이야. 우리 김경선 차관님이 저에게 구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이제 이 소리가 온 세상에 계속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착착 달라붙네요. 저는 정책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부터 한 편이죠? 우리 오늘부터 같은 편이죠? 서영교가 여러분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서영교 편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1등입니다. 1등. 법안 통과 1등입니다. 1등.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김경선 전 차관님과 제가 만든 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좀 바뀌었어요. 그 법이 뭐냐? 1.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법이 원래 없었어요. 제가 근데 원내 수석할 때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날 때는 얼마 주죠? 100만 원. 그리고 태어나면 1년까지는 매달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2살 될 때부터는 5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본다 이게 아니라 내신 세금에 인구가 국력인데 필요하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 왜 안 나 이럴 게 아니라 함께 하자
이런 의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 태어나자마자 매달 100만 원, 2살 때는 50만 원, 그리고 8살까지는 매달 무조건 10만 원. 이게 어제 그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12살까지, 만 12살까지 10만 원. 그리고 제가 우리 둘이 법을 몇 명이 만들었습니다. 12살까지 안 돼요. 18살까지 20만 원 줍시다. 이렇게 제가 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타협안으로 12살까지 1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내야 더 늘어납니다. 저는 뭘 근거로 냈느냐? 캐나다는 50만 원이에요. 18살까지. 그리고 프랑스랑 이런 나라는 성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인구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이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기 전에 무조건 나 이게 아니라 여유로 주고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걸 꼭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법을 만들었고 지방 이건 전적으로 저희 보좌진 아이디어인데요. 지방에 있는 아기들은 아동수당을 더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방은 10만 원씩 더 주자 그랬는데 나라에서 그 사이에 저희 걸 보고 안을 만들어서 조금은 줄었지만 인구 감소 지역엔 2만 원씩 더 주되 그걸 지역 화폐로 주자.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럼 1만 원을 더 주기로. 그래서 제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2만 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원님 이번에 마련된 비용이 그래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돌봐줘야 하는데 우리 저기 정지혜 돌봄 회장님과 제가 같이 우리 육아정책연구위원님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돌봐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를 잘 돌봐야 그 아이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제 오늘은 육아 도와주시는 일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봄 협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는 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어른들 계신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지역구 어른이 오셨네요. 지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야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저를 돌봐주고 계세요. 실제로요. 저 갑자기 울컥하는데 저 너무 국회 일이 바빠서 그런데 저희 지역구 챙겨주시고요. 아이들 케어해 주시고요. 지역에 있는 일 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공약 이행률 1등입니다. 그걸 해주고 계세요. 오늘 제가 진짜 울컥하는데 혼자 너무 바쁘게 일도 하지만 오늘 너무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차관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해낼 수 있는 일들 최대한 다해서 요 아동수당법은 이제 획기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받는 게 또 돌봄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이 잘 크고 일자리 생기고 멋진 일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멋지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또 코스피가 5천을 찍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5,500, 오늘 7천까지 가는 그 상법 3차 개정안 지금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느라고 제가 가서 또 해야 합니다. 요 분들은 지금 또 조금 있다가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어제 본회의에 위안부 할머님들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요 집회를 그 오랜 동안 했는데 4년 전부터 구구가 와서 수요 집회를 다 방해해갖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께 이 법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구구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수요 집회가 4년 3개월 만에 안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영교랑 같은 편 되시고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다 가서 또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사진 한 번만 빨리 촬영하고 이동하셔도 될까요? 저희들 오신 김에 내빈분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와서 앉으세요. 예, 언니들은 여기로 와서 앉으세요.
저희 지역에 진짜 저와 연결돼서 만났는데 지금은 저의 든든한 지킴이 서영교 돌봄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의원님. 의원님도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원 원장님, 예, 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시고. 아니 의자에 앉아야지 다. 예. 아니 의자를 다 얼굴이 보이시려면. 아 그럴까요? 그럼 앞분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예. 의자 주세요 다 같이. 의자를 누가? 의자 좀 줘보세요. 그럼 앞에 쭉 주요 인물들 앉으시고요. 쭉 주세요 다. 네, 그것도 주시고. 그것도 뒤에 쓰시면 저희가 여러 번 해봐갖고 여기가 이래야 다 얼굴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일로 오세요. 발제하시는 분들. 일로 오세요. 거기 의자 하나 더 갖다 놓고. 도우미님 그리고 어머님 어디 가셨어? 예. 그렇게 어머님 딱 이렇게. 예. 그냥 부모님은 거기 서 계셔도 중심이니까 이렇게 오시고. 예. 예. 이렇게 하면 얼굴이 다 보입니다. 다 같이 오시죠? 예. 다 같이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 차관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제가 선창하면 같이 하시죠.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 감사합니다. 저희는 딸이 작년에 결혼해서 올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말 못했어요. 예, 아직 말 못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초음파 소리 듣는 게 행복이에요. 예,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업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50. 널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자꾸 못 가는데 국회의원 해보고 높은 자리까지 가다 보니까 있는 거를 퍼나르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SNS와 뉴미디어 시대예요. 오늘 저와 사진 찍은 거, 지금 저랑 사진 찍은 거, 오늘 하는 거 곳곳에 카톡으로, 텔방으로,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유튜브에 올리는 게 국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행복을 만들어. 듣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거에 아주 소중한 행복을 널리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숙명여대 김경선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6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최지은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아이돌봄협회 정지혜 협회장님이십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사례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육아도우미 사례자 2분 모셨습니다.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김도희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과 정보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함께 해주실 한국아이돌봄협회 관계자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김아름입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주제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아이돌봄 협회 회장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등록제 도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 등록제가 지난 정부에서 그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먼저 얘기가 됐던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그 강서구 화곡동에서 그 민간 육아 도우미, 그러니까 사설 위탁모가 아이들을 굉장히 학대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를 샀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인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위탁모도 우리 그 아동복지법상의 가정위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가 관할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 여성가족부 역시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공공 아이 돌봄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각지대를 국가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 부분을 국가의 관리 감독 체계로 끌어올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법에 민간 육아도우미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육아도우미라는 용어를 이제 넣게 되면서 일부 조금 이제 진행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과제로 이 등록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맡아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등록제가 어떤 등록제를 의미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약간 인증제에 가까운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등록제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어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인증제, 그러니까 좀 약간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뭐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냐,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등록제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쨌거나 국가 영역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그 규제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그 당시의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이 부분을 포기하고 민영화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됐었는데, 당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등록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배경으로 이렇게 짚어지고 있는 게 그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를 했지만 지금 수요 가구는 20년에서 23년, 그러니까 4년간 84%가 늘었던 데 비해서 활동 인력인 공공 아이돌봄이는 1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대기 기간이 33일, 작년에도 조금 줄어서 32.8일 정도 되는데 사실 4배가 그 증가를 했고, 이 매칭 실패로 인한 불용액, 그러니까 이 불용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조금 어디서 기사를 찾거나 누가 발표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500억 가까운 금액이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 인력만으로는 어쨌거나 이 물리적인 수급,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중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공공, 한쪽은 민간. 공공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저렴하지만 대기가 너무 길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대기 기간이 33일이 넘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고, 반면에 민간의 경우에는 즉식성은 굉장히 좋지만
반면에 이제 일부의 경우 신원이나 자격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정보가 좀 얻기 어렵다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등록제의 목표는 음성적 민간 시장을 뭐 없애겠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민간 시장을 아예 없애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조금 음성적인 이런 시장을 조금 등록 절차를 통해서 양지화시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등록제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거를 민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민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정부 재정을 축소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민간의 자율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등록제는 민간 기관의 어떠한 일부의 진입 요건을 부과하면서 그 정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지금 이번 아이돌보험 지원법 21조에 두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 여지를 주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핵심은 등록제는 시장화, 그러니까 민영화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 머물던 민간 돌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서울시 사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2022년에 이 등록제를 설계하면서 이제 같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같이 설계했던 것이 서울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도 어떻게 도입할지를 논의하고 있던 단계였고, 지금 성평등 가족부도 어떻게 도입할지를 논의하는 단계였어서 이게 서로 상충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었거든요. 일단 서울시는 이미 공공 아이돌본 서비스의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검증된 민간 자원을 공공 시스템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역 민간 아이돌본 서비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부모 돌봄 못 받는 경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식의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사례들은 그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그 품질에 대한 어떤 그 체계나 관리 감독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공공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울시 사례를 봤을 때 향후 등록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럼 지금 서울시 서울시에서 이제 민간 기관들을 여러 요건을 두고서 지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등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는 아이돌본 지원법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 맘케어 시스템 같은 지역 플랫폼은 결국에는 통합적으로 국가 통합 아이돌본 플랫폼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등록제는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서울시 모델처럼 공공이 민간을 인증하고 활용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럼 모두가 다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이원화시킬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자꾸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이 경쟁자로 보는 시스템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고위험, 그다음에 좀 장기 돌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간 필수 돌봄 영역의 경우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무조건 다 전담을 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그 외에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필요하거나 긴급 아니면 일반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 좀 유연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국가 책임 돌봄을 이제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소득층, 가형과 다형의 경우, 그리고 장애 아동,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아 종일제, 그리고 질병 감염 아동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영역은
공공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만큼 아이돌 본사에게는 뭔가 이게 뭐 중공무직 수준의 어떤 안정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야겠죠.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나다라 마형이 있으면 나형 마형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시행하되 등하원이라던가 아니면 당일 긴급 돌봄, 주말 돌봄처럼 이 공공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의 기동성으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돌 본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한 번 갔을 때 긴 시간에 긴 시간 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직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아이돌 본사가 기피하는 단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센터와 그러면 민간, 이 서로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형 구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공의 반발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어쨌거나 아까 그 서울시 사례도 그렇고 일단 공공센터 아니면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지 못하면 이 공공센터 중심의 이 부분들을 관리 감독, 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스포크, 그러니까 민간 등록기관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틈새 수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차 의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대기가 긴 단순 등하원이라던가 일반 가정 수요는 일단 민간 등록 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면에 민간에서 접수했지만 약간 고위험 군이다, 이것은 다시 공공센터로 사례를 이관해서 공공인력이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민간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좀 크다고 생각되는 이제 교육을 개방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의 이 우수한 아이돌 본사 양성 교육 과정을 좀 개방하는 부분. 그리고 블랙리스트 공유. 왜냐하면 여기 아이돌 본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민간 시장에 가서 또 막 그것들을 해버리면 또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가격과 관련해서 약간 공공 단가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좀 설정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이거를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을 때 처음 1단계는 민간기관 등록과 검증,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기 과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이 대기 과밀 지역이 사실 민간 시장과 충돌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시간제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제 서비스에 한해서 시범 사업을 먼저 좀 해보면서 대기가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대기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범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기간 상한제라는 것은 이제 무조건 이용자가 무조건 바로 민간으로 가기에는 현재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 서비스를 1순위로 신청하되 이 권역별로 자기 지역별로 뭐 7일이나 14일 자율적으로 이제 권역별로 상한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공공 매칭을 실패할 경우에만 민간 바우처를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 일자리를 1차적으로 방어하면서 이용자가 계속 무한적으로 대기하는 이런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 규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닌 뭔가 이제 관리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한해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 소속 육아 도우미도 일정한 교육 과정과 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육아 도우미
미에게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신원 확인입니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 인력 기준과 관련돼서는 좀 이 정도 수준은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제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에 조금 더 신속하게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 지정 카드를 사용하도록 똑같이 국민행복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 부분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이 민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 중대 과실 발생을 했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 퇴출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서울시처럼 이용조 만족도 평가라던가 재등록 심사 같은 것을 좀 제도화해서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쪽이 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33일이 아니라 7일이나 어떤 14일 내에 매칭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아이돌 보험사 입장에서도 단시간 업무가 좀 감소하는 대신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용 불안을 좀 해소하는 이런 부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자원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그다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것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경우에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 격차를 좀 해소하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지역 맞춤형의 또 다른 어떤 조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게 근데 어떠한 의무를 주는 것은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의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 보험 지원법에도 20조와 21조 규정을 개정을 해서 민간의 경우, 그러니까 그 아이돌 보험 서비스 제공 기간을 원래는 제가 22년에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돌 보험 서비스 제공 기간은 공공만 사용하는 용어니까 민간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아이돌 보험 지원법 아이돌 보험 지원법 통과된 법안에서는 그냥 똑같이 아이돌 보험 서비스 제공 기간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지정과 등록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 구조를 보면 어쨌거나 모든 아이돌 보험 서비스 제공 기관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상에서 이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최소한의 혼란을 좀 방지하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돌봄에 있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단 내 아이의 돌봄 공백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자 입장, 그다음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 현재 이제 시행될 아이돌 보험 지원법에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급자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수요자에게도 치우쳐서 안 되는 이렇게 중립적인 제도 설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아름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선 교주님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경선입니다. 오늘 저희 논의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간 등록제 활성화 방안인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간 등록제라는 것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거죠. 이번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오늘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 보육 시설, 우리나라가 이제 무상 보육을 할 때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가 다 깔렸는데 사실은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뭐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경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돌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좀 제대로 두텁게 깔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등록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토론회가 제 시간에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히 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표 끊어놓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당초보다 지금 우리 박사님 굉장히 빨리 발표를 해주셨지만 애초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분을 넘어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좀 얘기하실 게 별로 보통 토론에 오면은 공무원분들은 들어요. 토론에서 말은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순서를 뒤로 배치를 했고, 이 지금 순서가 제가 보니까 정재 회장님은 조금 뒤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최 박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례자분들 두 분, 부모 사례자 먼저 하시고, 육아도우미 사례자 하시고, 그 다음에 정재 회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의 그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에 토론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발표 자료에 짧게 담겼던 그 서울시의 민간 아이돌봄 기관 활용 정책 사례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왔던 그 정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신규 정책으로 도입이 되었고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10명 혹은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시간당 요금의 3분의 1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평균 시간당 15,000원 정도라면 이제 자부담이 한 시간당 5,000원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정책인데요. 친인척형과 민간형으로 안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이름이 지금 최근에 손주돌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이 바뀐 맥락을 제가 개입을 한 거는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 손주돌봄 수당이라는 이름만 보면 혹시 그 친인척형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민간형과 친인척형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그 지자체에서는 사실 많이 조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조부모 대상으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형 같은 경우는 대상이 24에서 36개월로 굉장히 좁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지금 발표 자료에는 서울 만케어 시스템이라는 그 홈페이지 이름이 담겨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이라는 저희가 통합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는 이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지원 정책 그 수많은 정책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그 현재 그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는데요. 크게 2가지 축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그 틈새 수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의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또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토론을 드리면요. 발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있던 민간 시장에 국가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그 공공성 확장 정책이 이제 막 첫발이 떼었습니다. 그러한 공공성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한 지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시다시피 대기가 매우 길고 매칭 실패로 인해서 예산 불용액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새 정부 국정과제에 아이돌봄 이용 가구를 2030년까지 14만 5천 가구로 올리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를 위한 전략이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비율 상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맞벌이 맞돌봄을 지원하는 기조로 확실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현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아이돌봄사 수급과 매칭의 문제는 사실은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지금보다 신청자는 더 많아지고 대기는 더 길어지고 매칭은 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매칭 실패랑 예산 불용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와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요. 남성 육아 휴직이 굉장히 최근에 발표된 수치에서 전체 육아 휴직의 36%고 공무원 중에서는 교육공무원 제외하고 이미 남녀 성비가 1대1이거든요. 육아휴직 사용자가. 이렇게 남성 육아가 확대가 되면서 여성 경력 단절 비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연령에 따라서 M자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최신 데이터를 보면 M자 커브가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그렇게 경력 단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육아기의 맞벌이가 증가되면서 돌봄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매칭 실패와 예산 불용의 원인은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빠른 시간 안에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빠르게 늘긴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제 교육 시간일 텐데요. 지금 현재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이 120시간이 기본 교육이고요.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런 자격을 갖고 계시면 40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또 그 16시간의 보수 교육도 해야 되고요. 보수는 아시다시피 거의 그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고 또 일은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퇴사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즉 공공인력이 그런 부족한 것은 이제 높은 진입 장벽과 낮은 처우가 이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은 복잡하고 긴 행정 절차랑 매칭 시스템이 또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하는 과제를 하고 있다고 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그 원인들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민간 기관 등록제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민간 기관의 제도권 편입의 그 단계의 가장 앞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정책의 목표랑 방향,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하면 역할을 잘 분담해서 정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책들의 목표가 비정합하거나 혹은 서로 정책 수단들이 상충해서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이 방해를 받는 이런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휴가 지원 정책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정책들 간의 목표의 정합성을 갖고 수단들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가족의 육아 부담 완화 이 두 가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어떤 정책이든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수단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표 자료에서 이제 이원화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공은 고위험 장기 필수 영역, 민간은 일반 단기 긴급 영역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적의 전략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은 공공을 이용하고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은 민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혹은 정책에서 처음부터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순서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 시간 상한제를 제안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한선 기간 내에서 매칭이 안 되면 이제 민간을 이용하게 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호 의뢰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주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조부모의 손자 돌봄 수당과 이 민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정책도 또 다른 대립 관계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그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게 된 거는 사실 다른 맥락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묶다 보니까 마치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용자 조사를 한 결과
두 정책은 타겟 집단도 다르고요. 이용 양상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이용한 이유가 그 정부 아이돌폰 서비스 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친인척형 이용자는 거의 없었고요. 민간형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이용 시간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조부모는 그 정책 이용자는 88% 정도가 이미 정책이 들어가기 전부터 조부모 돌봄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반면에 민간형은 한 60% 정도가 이 정책이 생기면서 새로 민간형을 이용하게 된, 그렇게 좀 이용 양상도 완전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오늘의 그 발표는 사실 방향성이나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좀 집중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정책 설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같이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제공기관이랑 인력에 대해서 자격 기준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딜레마가 자격이 또 곧 서비스의 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낮추기는 또 어렵고, 그렇다고 자격 기준을 너무 높이면 또 업체나 인력 입장에서는 또 진입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가사 서비스 분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 근로자법이 22년도에 시행이 돼서 정부가 인증한 그 기관에 그 직접 고용을 한 경우에는 뭐 4대 보험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정부 보험료 지원 혜택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미 플랫폼화되어 있는 시장과 이 정책 그 직접 고용이라는 것이 괴리가 너무 크고, 직접 고용을 할 만한 유인이 업체 입장에서도 인력 입장에서도 없다 보니까 현재 그 활동 중인 가사관리사 중에 거의 직접 고용 비율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격 기준에 대한 것은 민간 제공 기관에 대한 기준과 인력에 대한 기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기관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23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그 시설, 인력, 운영 차원에서 이제 자격 기준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시설과 운영 측면은 이 기존의 서울형 그 기준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양성 과정이나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부분은 현행 공공 아이돌봄사 기준과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 시장의 구조랑 제공 인력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격 기준을 만드는 그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삽을 뜨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가족의 육아 부담 완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잃지 않고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10분 하셨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현재 아들을 키우며 다시 새로운 사회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신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 대기업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치열하게 일을 했지만 결국 돌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6시 집을 나서서 밤 8시, 9시에 기관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상주형 돌봄이 필수적이었고 그 비용은 월 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약 5년 전 기준의 비용이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아이 돌봄 비용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경력을 유지할수록 돌봄 부담이 누적되는,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동시에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도움을 간간히 주시던 시부모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실 때마다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오롯이 저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오늘 아이를 혹시 돌봐줄 사람이 비거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커리어 지속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아직 어린데 부모는 이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이 큰 위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급이 높아질수록 상시적인 보고와 긴급한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책임감과 기대 수준이 높아 아이 때문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의 돌봄이 급한 상황에서 대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었고 또 복잡한 신청 과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저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민가 플랫폼을 통해서 만난 시터 이모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즉시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일시적으로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가의 관리와 보증, 그리고 감당 가능한 비용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 서비스의 유연성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가정 양립은 여전히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지금 퇴사 이후 약 3년간 경력 단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왔고요. 이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다 키웠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육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 돌봄의 손길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하고 초1 때 육아휴직을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와 학원 이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워줄 돌봄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저 또한 이제 경력 단절을 끊어내고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해 박사과정 진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일정으로 진행될 연구와 수업, 이로 인해 발생할 비정형적 돌봄 공백을 기존의 시설 돌봄 체계에만 기대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연한 차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를 통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보증하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된다면 저와 같은 부모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가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등록된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비용 지원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가 등록기관의 자격 보험을 관리하는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부모가 지정기관 또는 등록기관 중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아이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딸의 커리어를 위해서 저희 친정 엄마의 엄마가 본인의 삶을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사회 또는 시어머니가 희생하셔야 되는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때 비로소 세대 간 아이돌봄 부담이 전이되지 않는 진정한 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래의 말로 제 사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곧 일과 꿈의 포기를 의미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이번 등록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아이 키우고 직장 생활한 입장에서 약간 울컥하는데 우리 사례자분도 울컥하실까 봐 제가 걱정했어요. 근데 무사히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진짜 제가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경력 단절을 하셨다는 게.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돼요. 저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좀 결혼 일찍 해서 애를 좀 빨리 낳고, 그러니까
그 사무관 때 애를 다 낳기 때문에 근데 여기 좀 직위가 높아지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기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다음 우리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맞벌이 가정을 돌보며 현장에서 활동해온 육아도우미 이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보람만큼이나 곁에서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깊이 체감해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은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셨는데 아이가 엄마가 안 계시면 불안해하거든요. 저는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볼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 뒤에는 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소득 여하에 상관없이 아이 돌봄 지출 비중이 높다 보니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머님께서는 퇴직 후 육아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님들은 늘 신원이나 자격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계십니다. 프로필과 함께 신원을 확인시켜 드렸으나 처음 출근하고 한두 달은 저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제야 안심하셨습니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부 갈등으로 시터인 저에게 의지하고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돌봄, 육아 문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부모님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등록기관을 통해 부모님들의 고충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현장 종사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아무리 좋은 시터가 있어도 부모님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돌봄이 중단되고 아이와 시터의 유대 관계도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중요한데 양육자나 양육 환경이 자주 바뀌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비용 부담이 없어야 안전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면 부모님들은 검증된 기관보다는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더 저렴한 인력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안전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등록된 민간 기관의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부모님들이 비용 걱정 없이 국가가 인증한 안전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비용 부담이 없어야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제를 통한 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은 시터에게도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게 될 때 저희 시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부모의 어깨가 가벼울 때 시작됩니다. 맞벌이 가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등록제가 단순히 관리의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이 검증된 인력을 믿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부모님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육아 파트너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돌봄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아이돌 보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노인들 고령자들 돌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돌봄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아이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아이를 사랑하시는 아이를 좋아해야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아이가 혹시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아이돌 보험을 선택하시기보다 노인 돌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돌 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늘 발표하신 분 외에도 직접 현장에서 아이돌 보험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노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다음 정 대표님 좀 시간 세이브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국회 관계자분들과 오늘 함께 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부모님들, 저는 한국아이돌보험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지혜입니다. 한국아이돌보험협회는 저출생 시대에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문제에 이제 기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만족하고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께서 이런 그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아이돌보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굉장히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가정 양립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아이돌보험이 굉장히 여성, 특히 엄마나 할머니한테 많이 귀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가 되면서 맞벌이율이 더 증가할 거라는 이제 박사님 말씀도 너무 좋은 소식이고 하지만 여전히 같이 쓰면 또 여성 육아휴직이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육아휴직이 길어질수록 근속률이 낮아진다라는 여성분들은 이제 회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일가정 양립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이 그냥 혼자서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돌보험이 사회적 인프라로 개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이돌보험 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민간 등록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4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공공서비스에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서 굉장히 1년에 한 5천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검증된 시터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저렴하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열심히 운영하시고 계신데 맞벌이 부모들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또 검증도 받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 이런 수요 공급의 이제 불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지금도 1만 명이 넘는 부모님들이 전국에서 평균 33일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오늘 부모 사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으신데요. 지금까지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이런 돌봄 공백을 많이 보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민간 서비스가 사실은 높은 비용, 왜냐하면 예산 없이 모든 비용을 다 혼자서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과 아직은 범죄 경력과 이런 신원 조회가 명확하게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빠르게 매칭되고 다양한 시터 선생님들이 계시고 유연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민간 서비스를 약 10만 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과 이런 부담을 온전히 혼자서 지면서 계속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사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력 단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계속 만나기보다는 계속 단기성, 계속 일회성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번 아이돌보험 지원법 개정으로 민간 등록제가
민간 등록제와 국가 자격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한국 아이돌봄 협회에 있는 모든 그 회원분들도 굉장히 반기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구조로는 업체가 등록할 참여 유인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민간 등록제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등록기관의 품질관리 의무와 보험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관리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안전을 위한 기준 강화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저희도 최우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비용이 등록기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기결되는 상황에서는 이 비용 부담이 곧 부모 부담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는 등록제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35페이지에 조금 더 정리를 해왔는데 보통 이제 민간 서비스는 한 16,000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12,000원 정도가 육아도우미 활동비로 지급이 되고 4,000원 정도가 업체 수수료라는 서비스 관리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육아도우미 분들께서도 업체 수수료가 너무 높다, 부모님들께서도 서비스 수수료를 이제 그만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안에는 결제하실 때 이제 부과되는 피지사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 다 들어가 있고요. 매칭을 할 때 부모님들 돌봄 상담 그리고 시터님들 활동 상담, 매칭 관리, 분쟁 관리 모든 이제 결제 정상 관리를 하는 담당자의 인건비와 이 조직 관리 비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육아도우미 분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부모님들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사이트나 홍보 비용이나 사무실 비용, 그리고 보험비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면서 효율화를 하는 것이 숙명인 이런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제 요건이 추가가 되면서 등록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소속 도우미 분들의 이제 유료 검증 서류를 모두 다 관리를 하기 위한 품질 관리 업무가 추가가 되고 전담 조직 자격도 이제 추가가 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 대비 더 넓은 보장 범위에 조금 더 비싼 그 보험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다 추가가 되면 등록 요건으로 인상되는 서비스 비용이 최소 2,000원 이상으로 이제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18,000원 이상의 서비스가 되는데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사실 본인 아까 부모 사례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기고 돈을 내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나의 급여랑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면 수요가 낮아진다라는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금이 상승하면 부모는 공공 대기를 계속 감수하거나 일을 중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직거래로 불안하게 아이를 맡기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민간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요금이 높아져서 고객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이런 그 굉장히 악순환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등록제는 민간 업체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 개정의 이제 본래 취지를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공공 대기가 굉장히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이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서비스를 같이 관리하는 이런 그 취지가 있는데 부모가 이제 공공이든 등록 민간이든 상황에 맞게 선택하되 품질과 가격, 신뢰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공공에 집중된 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은 민간 등록업체에 대한 민간 바우처 도입일 것입니다. 바우처가 도입되면 부모는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지지 않고도 품질이 관리되는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민간은 강화된 품질 기준을 감내하면서 제도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아이돌봄을 국가 인프라로 인정하는 정책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이돌봄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사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일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정부에 채용돼서 일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민간 등록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보편화가 되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등록 일자리 선택지가 생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 36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거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한 13,000원, 그리고 미등록 민간 서비스는 한 16,000원 정도인데 이 등록제 추가 비용이 추가되면 한 18,0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고요. 지금 공공 서비스는 공공 예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12,000원 수준으로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민간 바우처가 도입이 되어야 내가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질이 관리가 된 민간 서비스를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모한테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되어야지 이런 민간 등록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반등하기 시작한 출산율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아이 돌봄이 더 좋아지려면 민간 바우처가 27년의 본 예산에는 꼭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6년에도 대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이 민간 등록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이런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권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유지되고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을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인프라는 저출생 대응 전략의 주변 정책이 아니라 핵심 전략임을 꼭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논의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하시죠. 김도희 사무관님이 먼저신가? 네. 원래 저희 과장님께서 오셨어야 됐는데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론회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합계 출산율 반등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걸 공고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가정 양립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만큼 올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도 공공의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원을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발제할 때 나왔던 대기가구 같은 그런 현 제도의 보완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지 다방면으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나 제안 사항들 가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유하고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향후 제도 검토하거나 예산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짧게 해주셨. 네, 저희는 아이돌봄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과장 정보입니다. 주신 얘기들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첫 번째로 대기 관련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성 사이드 자체도 확대를 하고 민간을 제도화하는 게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변화랑 지금 저희에서 이제 통계가 나왔던 거랑 또 조금 틀려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오늘은 등록제를 메인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등록제 말고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자격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가 같이 아마 설명이 돼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공공 파트 그리고 민간 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 기간이 33일로 나와 있는 게 맞고 사실 굉장히 긴 것도 사실입니다.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을 기준으로 사전에 신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고정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대기 기간을 잡고 있고요.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4년부터는 자동 매칭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서비스로 5일부터 신청 전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세대가 젊어지고 그리고 관련해서 전산적으로 시스템을 신청하는 것들이 더 이게 대면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런 단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로 지금까지는 정기를 기준으로 저 대기 기간을 했지만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기 시간으로 잡지 않는 5일 이내로 이미 그거는 대기 시간을 잡지 않고 바로바로 매칭이 돼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 통계에서 좀 빠진 부분이라는 걸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기 서비스의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게 돌봄이 아까 뭐 이제 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 돌봄 여러 가지 돌봄들의 돌봄의 시장이 있고 그 돌봄 시장 중에서 돌봄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이 결국에는 처우와 그리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이 돌봄 시장의 사이드에서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기회처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의 처우 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기본적인 단가 인상보다는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당 부분의 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설계를 했고 그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 공급 확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드에서는 몇 % 증가했다고 하지만 연도별 증가치의 추세로는 사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만으로 전반적으로 당연히 공공성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기간 자체가 지금 사실 시군구 단위에서 지금 현재는 거의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련되는 대기가 길고 그리고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매칭을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더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또 대기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걸 기관에서는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복수로 되는 지정을 되는 기관으로도 지자체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넓게 좀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계속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뭐 관련되는 아동 학대라던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이드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이 돌보미들을 대상으로만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던 걸 관련되는 분들이 전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자격제도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공공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민간 기관 중에서 등록된 기관에서 채용 또는 뭐 관련되는 것들에 등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미등록 기관에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범죄 경력, 인적성 검사, 교육,
그리고 관련되는 건강검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여부를 자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는 등록기관과 지정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이 자격을 가진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이용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이드의 기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 소개업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도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등록 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나가고 또 뭐 실태 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단계여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민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검토를 해나가는 시작 단계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평등가족부, 제가 있을 땐 여성가족부였는데 전 차관을 해서 아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일 힘든 과가 아이돌봄이 지원과예요. 그래서 아이돌봄이 지원과장을 하신 분은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유능한 과장이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희 과장님이 진짜 유능하고 고생하시는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 격려 겸 뭐랄까 저기 하자면 질문을 몇 가지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아이돌봄이 아까 33일 대기 맞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공무원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33일을 대기한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못 키우는 거예요, 애를. 당장 애를 맡길 데가 없는데 33일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정말 정부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건 뭐 확인은 아니고 그건 좀 지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대기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선착순인가요? 두 가지 다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예, 저희가 아니, 뒤에 것만 얘기해요. 예, 아이돌봄 지원법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한부모라던가 기초수급 생활자라던가 굉장히 저소득 계층이라던가 장애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하고 비슷해요? 네. 또 저희는 법에 그게 다 하나하나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도 보면 이렇게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경우에 포인트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높을수록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용자들이 사실 지금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앱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앱이 네. 있어요? 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사람 있습니다. 말고 신청자, 부모가 이용자 쓸 수 있는? 다 사이드에서 세 사이드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종사자, 이용자, 제공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네. 내가 아이돌봄이를 일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찾았는데, 네. 내가 아이돌봄이를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잘 못 찾겠던데요. 24년부터 통합 돌봄 앱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PC로도 하실 수 있고 앱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득 판정이 있을 때 차등 지원이 있기 때문에 소득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앱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아까 정부 쪽이 뭐 AI 베이스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AI 베이스는 말이 AI 베이스지 뭐 사실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AI로 안 한다는 게 별로 없어요. 직업 소개해주는 취업 활성 다 AI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AI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이게 좀 화려하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부모들이 쓰기 편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은 없지만 여기 또 오랜 시간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플로어에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토론자들께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한번 말씀하셔도 되고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의견이 하나도 없으세요? 굉장히 의외인데. 다 저기 민간과 공공의 저기를 다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신. 네,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아까 서영교님 지역의 구의원 최은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이돌봄 협회 정책 토론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워킹맘으로 두 딸 아이를 키웠는데 아까 우리 그 토론회 그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내용을 딱 듣자니 저도 옛날 모습 예전에 저의 어려웠던 그 부분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 때 좀 다른 그 돌봄을 하시는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일을 하시느라 못 오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까 그 손주 돌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손주 돌봄이 4시간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을 더 늘려주시는 건 어떤지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공서나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아이를 일찍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6시에 또 아이들 맡기려면 발을 동동 구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직장 내 어린이집이 9시 반부터 그 4시까지 이제 돌봄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혹시 그 9시 반이 아니라 1시간 좀 일찍 8시 반 정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직장을 다니시는 여성 그 맘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아침 일찍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이동 거리에 어린이집 또한 뭐 좀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 관공서나 대기업에 다니는 뭐 직장맘들께서 아이들을 진짜 아침 일찍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좀 없는 관계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일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까 정말 경력 단절로 인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그 수준까지 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라에서 이 제도를 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작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이게 저출생은 곧 돌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아까 말씀 주시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 돌봄이 해결이 돼야 저출생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다 이렇게 좀 지원도 받고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유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뭐 우리 또 공무원님들께서 나오셨는데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최 박사님이 답변 간단하게 주세요. 네, 시간을 방금 조선수당 시간 좀 늘려달라고 일단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고. 4시간 정도 30만 원이라고 30만 원을 준다라고 했는데 1시간을 더 늘려주는 거는 검토가 되는지 지금 그 친인척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 4시간이 상한이고 월 40시간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또 기본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외 시간으로 설정이 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냥 늘리기에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들이 목표들도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수단들도 불일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 전체의 체계적인 맥락에서 검토했을 때 조금 지금으로서 최적의 그 시간과 여러 가지 대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9시 반에 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어린이집 사례에서 대부분이 뭐 그때 많이 등원을 한다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 보육 시간 자체도 그보다 더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도 또 등원할 수 있고요. 보충해서 김 박사님이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둬서 지금 24개월부터 36개월의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간 연장도 그 마찬가지에서 이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묶여 있고 개월수도 묶여 있고, 이거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다. 서울시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단은 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는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열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도 애를 국공립 어린이집 보낼 때 8시 50분에 그 앞에 가면 9시까지 애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9시에 문 열 때까지. 그거는 사실 신고하면 되지만 막상 신고하기도 어렵고, 내가 이 어린이집 계속 보내야 되는데 좀 현실과 법령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꼭 내가 이거 안 하면 오늘 집에 가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중랑갑에서 온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이 돌봄 서비스 지금 아까 이제 많이 얘기 들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공감을 했고요. 저도 아들만 셋을 둔 아이 엄마예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저출산으로 많이 이제 어린이집에 저도 재작년까지는 아이들이 꽉 차서 좀 원아들이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가정 양육수당이 좀 생기면서 이제 영아들이 많이 이제 가정에서 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면서 없으시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직장 어린이집 9시 반이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고 7시 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이집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늦게 보낸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 7시 반에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 보내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7시 반에 받아주시는 곳이 많아요. 국공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 연장제 어린이집도 많아서 7시 반이 아니라 더 일찍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기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7시 반이 아니라 시간 연장이라서 더 늦게까지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 돌봄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물론 이렇게 봐주시면 괜찮지만 요즘은 또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잘 봐주시고 있으니까 한 번씩 생각해 봐 주세요. 저는 그것도 좀 공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린이도 선생님들이 또 그 워낙에 교육을 잘 봐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 김도희 우리 사무관님도 저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육과 돌봄에 관계된 분들이 진짜 임금이 너무 낮아요. 되게 일은 너무 힘든데 임금 수준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이라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재정에서 어디를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게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뭐 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약간의 좀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근데 아이돌봄 이 정책은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그런 질 좋은 그런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린이집도 물론 그 어린이집이 옛날에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양분화돼 있다가 결국은 다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국공립을 꼭 다니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공립에 자리가 차서 못 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그 아이들도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그런 표준 보육료라는 것도 그래서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더
질 좋은 그런 애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공공 아이돌봄이 받고 싶은데 턱이 높아서 진짜 제가 보니까 공공 아이돌봄을 받아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못 받으니까 못 받는 분들은 그러면은 아이가 아닌가? 대한민국 아이 아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관할 때 세제 지원을 해달라 그랬어요. 아이돌봄을 받는 부모님들 세제 지원 해주면 그게 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세제실장님이 그 직접 오셔서 저희 동기여서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못 해주는 이유가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만 해줄 수가 없고 민간도 저희가 그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꼭 해달라 공공만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더니 아니 공공만 어떻게 하나 다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제 지원이 저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 그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학원, 뭐 태권도 학원이나 미술 학원 가는 경우도 세제 지원 비용을 세제 지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물며 아이돌봄에 들어가는 비용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아이를 중심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 공공이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가 있든 우리 애가 공공 아이돌봄이 분에 돌봄을 받든 민간 아이돌봄이 분에 돌봄을 받든 똑같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렇게 눈물 흘리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아빠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요즘 아빠들도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성애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다 같이 마음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아이돌봄이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제가 새로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이 진짜 아이 놓고 나오면 정말 편하게 잘 봐주고 내가 필요하면 꼭 돌봐줄 수 있는 게 어디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김아름 박사님 아까 발표 내용 보니까 그 상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 공공 아이돌봄이는 깊게 또 민간 아이돌봄이는 유연성 있게 넓게 이렇게 돌보자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오신 김도희 사무관님은 기획예산처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이라 생각하시고 쭉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국아이돌봄협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기념 아이돌봄 등록제 활성화 방안 통으로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